어머님, 또 헷갈리셨나 봐요. 며느리 선미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을 때 저는 제 손에 들린 통장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분명 잔액이 5천만 원은 있었는데 어느새 3천만 원으로 줄어 있더군요. 제가 언제 2천만 원을 쓴 걸까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제 손에서 통장을 빼앗듯 가져갔어요. 요양원비랑 병원비 내셨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던데요. 치매 초기엔 이런 일이 흔하대요. 그날 이후 저는 제 머리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행복마을요양원에 들어온 지 석 달째 되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창가 좋은 방을 배정받았고 큰아들 재혁이가 어머니 여기 시설 좋고 음식도 맛있대요. 편히 쉬세요라며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고 며느리가 출근하고 나면 혹시라도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할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요. 제가 짐이 되긴 싫으니까. 그렇게 말하며 웃었던 제 얼굴이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요양원 생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침 6시면 복도에서 들려오는 요양보호사들의 발소리에 눈을 뜨고 세수를 하고 식당으로 내려가 따뜻한 미역국을 먹었어요. 룸메이트 김춘자 할머니는 말이 많은 분이셨지만 덕분에 심심하지는 않았지요. 오후엔 1층 정원을 산책하거나 복지실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윷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큰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어요. 늘 정장 차림에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서는 어머니 잘 계시죠? 라며 인사했습니다. 며느리 선미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따라왔고요. 화려한 명품 가방을 들고 와서는 제 방 구석구석을 살피더니 어머니 여기 청소 좀 더 해달라고 해야겠네요 라며 인상을 찌푸리곤 했지요. 정말이지 며느리 얼굴을 볼 때마다 제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재혁이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와서는 어머니,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동의서예요. 여기 도장만 찍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도장을 찍었어요. 관리비쯤이야 당연히 내야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또 다른 서류가 왔습니다. 이번엔 며느리가 가져왔어요. 어머님, 은행 서류래요. 도장 한 번만 더 찍어주세요. 저는 그때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서류를 자세히 보려고 하니까 며느리가 재빨리 서류를 가방 속에 집어넣더라고요. 어머님, 복잡한 거니까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라며 웃었지만 그 웃음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룸메이트 춘자 할머니가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순자 씨, 며느리가 요즘 자주 오는 것 같은데 조심하세요. 왜요? 아니, 그냥 저번에 복도에서 며느리가 원장님하고 뭔가 얘기하는 거 봤거든요. 돈봉투 같은 거 주고받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설마 우리 며느리가 그럴 리 없다고. 춘자 할머니가 눈이 어두워서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통장 잔액이 줄어든 걸 확인한 순간 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치매 초기라서 그래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제 머리가 이상해진 걸까요? 돈을 쓴 것도 있고 도장을 찍은 것도 있고 이제 제 인생 73년이 통째로 흐릿해지는 걸까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정말 미쳐가는 건가?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면회실에 앉아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자 언니. 고개를 들자 시누이 경숙이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70줄 언니지만
여전히 단정한 옷차림에 따뜻한 미소를 띤 얼굴이었어요. 저보다 3살 어리지만 평생을 자매처럼 지낸 동서였습니다. 언니, 왜 이렇게 오래 연락이 없어서 제가 찾아왔잖아요. 경숙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제가 요양원에 들어온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언니 괜찮아요? 재혁이가 갑자기 언니를 여기 모셨다고 해서 응, 괜찮아. 여기 좋아.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경숙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뭔가를 눈치챈 거예요. 언니, 잠깐만요. 경숙이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가방에서 작은 물건을 꺼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낡은 삐삐처럼 생긴 손바닥만 한 검은색 기계였어요. 이게 뭐야? 비상 버튼이에요, 언니. 제가 요즘 혼자 사는 노인들한테 나눠주려고 복지관에서 받아온 건데. 경숙이가 제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이상하면 이거 눌러요. 그럼 바로 제 휴대폰으로 신호가 와요. GPS도 있어서 언니 위치도 바로 알 수 있고요. 왜 이런 걸? 그냥요. 혹시 몰라서요. 경숙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경숙이도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챘다는 걸요. 언니, 재혁이가 요즘 좀 이상해요. 제가 전화해도 안 받고 언니 안부 물어도 대충 넘기고 그래서 제가 직접 왔어요. 경숙이가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언니, 뭔가 이상한 일 있으면 꼭 이거 눌러요. 약속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반신반의했습니다. 설마 제 아들이, 제가 평생을 키운 아들이 저한테 나쁜 짓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경숙이가 돌아간 후 저는 그 비상 버튼을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초승달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고모는 왜 저렇게 걱정하는 걸까? 정말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이것도 제가 치매 때문에 괜히 의심하는 걸까요? 손을 뻗어 서랍을 열고 비상 버튼을 꺼내 들었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감촉이 손바닥에 느껴졌어요. 누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언젠가 이게 필요한 순간이 올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정말 그 순간이 곧 다가올 줄은요. 어머님,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도장 찍으셨다면서요? 요양원 원장 김미선 씨가 제 방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자 녀석한테 목도리를 떠주려고 털실을 사뒀거든요. 원장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어요. 매매 계약서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뜨개질 바늘을 멈추고 원장님을 올려다봤습니다. 원장님은 태블릿 PC를 들고 계셨는데 화면을 제게 보여주더군요. 부동산에서 확인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아파트가 매매 진행 중이라면서 다음 주에 중도금 치르신다고요. 그럴 리가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파트를 판다고요? 제가 평생 모아서 산 그 집을요? 원장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어머님 부동산에서 보내온 서류를 보니까 여기 어머님 도장이 찍혀 있더라고요. 보여주세요. 원장님이 태블릿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줬습니다. 분명히 제 도장이었어요. 김순자 3글자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계약 날짜는 2주 전, 계약금은 5천만 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내가 정말 이 도장을 찍은 걸까? 그날 오후 큰아들 재혁이가 부랴부랴 요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선미도 함께였어요. 둘 다 평소보다 옷차림이 단정했고 얼굴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면회실에 마주 앉았을 때
재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원장님한테 연락 받았어요. 부동산 계약건 때문에. 재혁아, 엄마는 그런 계약한 적 없어. 정말이야. 제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선미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더니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어머님, 이거 보세요. 2주 전에 우리 같이 부동산 갔잖아요. 서류엔 부동산 중개사무소 도장과 함께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까지 모든 서류에 김순자의 도장이 선명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그날 날씨 좋아서 어머님이 산책 나가고 싶다고 하셔서 우리가 차 태워드렸잖아요. 그때 부동산 들렀고요. 며느리의 말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정말 그랬던 것처럼요. 저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2주 전, 분명 며느리가 찾아왔었어요. 그리고 차를 태워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때 우리가 어디를 간 거였죠? 정말 부동산에 갔었나? 내가 도장을 찍었나?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치매 초기엔 최근 일을 자주 잊으신대요. 재혁이가 제 손을 잡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엄마는 그런 기억이 없어. 집을 판다는 건 너무 큰 일인데 그걸 잊을 수가 있겠니? 어머님, 그래서 저희가 어머님 재산 관리를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혼자 계시면 이런 일도 까먹으시고 나중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날 못 믿는구나. 아니, 못 믿게 만들고 있는 건가? 면회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룸메이트 춘자 할머니가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다가왔어요. 순자 씨, 왜 그래요? 얼굴이 왜 그렇게 하얘요? 춘자 씨, 나 이상한가 봐. 정말 내 머리가 이상한가 봐. 저는 주저앉듯 침대에 앉았습니다. 춘자 할머니가 제 옆에 앉으며 등을 토닥여줬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내가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대. 근데 난 기억이 안 나. 정말 하나도. 순자 씨, 춘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번에 제가 뭐라고 했죠? 며느리가 원장님 방에 드나든다고. 응, 어제도 봤어요. 며느리가 원장님이랑 복도 구석에서 얘기하는 거. 근데 이상한 게 원장님 표정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뭔가 곤란해하는 것 같았어요. 춘자 할머니가 주위를 살피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순자 씨, 조심하세요. 제가 여기 3년째 있는데 이런 일 처음 봐요. 가족이 요양원 원장한테 뭔가 부탁하고 어르신 재산 관련된 서류가 오가고 이거 좀 수상하잖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그날 부동산에 갔었나? 도장을 직접 찍었나? 아니면 누가 내 도장을 몰래 사용한 걸까? 하지만 그럴 리 없잖아요. 제 도장은 항상 서랍 깊숙이 넣어뒀는 걸요. 아들 아니면 누가 가져갈 수 있겠어요? 재혁이가. 설마. 아니에요. 제 아들이 그럴 리 없어요. 제가 평생을 키운 아들이 엄마 재산을 몰래 빼돌릴 리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진짜 미쳐가는 건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양보호사 정민 씨가 약을 가져왔어요. 평소처럼 하얀 종이컵에 담긴 약 3알과 물 1컵이었습니다. 어르신, 약 드세요. 민 씨, 이 약. 뭐예요? 치매약이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신 거예요. 나 치매 있어요? 제가 묻자
정민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보호자분이 그러셨어요. 치매 초기 진단 받으셨다고. 저는 그 약을 입에 넣었지만 삼키지 않았습니다. 정민 씨가 나가자마자 휴지에 뱉어냈어요. 이 약을 먹으면 정말 머리가 더 나빠지는 건 아닐까?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인데, 며느리가 요양원에 부탁한 약인데, 설마 이상한 약을 줄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 약을 서랍에 숨겨뒀습니다. 그날 오후 또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면회실이 아닌 제 방으로 바로 올라왔고요. 손에는 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은 은행 서류 좀 정리하려고요. 통장 정리하셔야 해요. 선미야, 엄마 통장 왜 정리해? 어머님, 요양원비며 병원비며 계속 나가잖아요. 그리고 집도 팔기로 하셨으니까 나중에 세금 문제도 있고요. 미리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대요. 며느리가 서류를 펼치며 제 도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도장 어디 있으세요? 서랍에. 며느리가 서랍을 열고 도장을 꺼내려는 순간 저는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선미야, 잠깐만. 왜요, 어머님? 며느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엄마가 정말 그 계약서에 도장 찍은 게 맞아? 어머님, 또 그러세요? 제가 어제 서류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엄마는 진짜 기억이 안 나거든. 그날 우리가 부동산 갔다는 게.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치매 환자는 최근 기억을 잊는다고 했잖아요. 어머님이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힘들어요. 저희가 어머님 위해서 하는 일인데 계속 의심하시면.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연기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 저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가 도장을 꺼내 서류에 찍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몇 장인지도 모르겠더군요. 며느리가 돌아간 후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고모 경숙이가 준 비상 버튼이 그곳에 있었어요. 손을 뻗어 그걸 꺼내 들었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표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눌러야 하나? 고모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말하지? 우리 며느리가 이상해요? 도장을 몰래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증거는 없어요. 아니, 오히려 내가 직접 찍은 도장이 서류에 있어요? 그럼 고모가 뭐라고 할까? 순자 언니도 이제 늙었나 봐. 치매 때문에 헛것을 보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겠죠? 손에 든 비상 버튼을 내려다 봤습니다. 빨간 버튼 하나만 있는 단순한 기계였어요. 누르기만 하면 고모에게 신호가 간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좀 더 확실해지면 그때. 비상 버튼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맨 위에 놓았어요. 언제든 꺼낼 수 있도록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저녁 식사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요양보호사들의 발소리, 어르신들의 기침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 평범한 요양원의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엔 뭔가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재혁아, 너 정말 엄마한테 그러는 거니? 아니면 엄마가 진짜 미쳐서 멀쩡한 너를 의심하는 거니? 대답은 어둠 속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큰아들 재혁이의 방문이 뜸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 아들이 이제는 2주에 한 번,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어요. 전화도 뜸했고요. 제가 요양원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를 걸면 며느리가 받아서 어머님,
재혁이 바빠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라고만 했습니다. 나중에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5월의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식당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있는데 다른 어르신 가족들이 면회를 오는 게 보였어요.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잡고 웃으며 정원을 거니는 모습, 며느리가 도시락을 싸와서 함께 먹는 모습. 저는 국그릇을 내려놓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재혁이는 왜 안 오는 걸까? 정말 바빠서 그런 걸까? 아니면 혼잣말을 삼키며 밥을 떠먹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뜻밖의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면회실로 안내받아 들어갔을 때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정앤득임 법률사무소 이준호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요? 저는 긴장한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왜 변호사가 저를 찾아온 걸까요? 김재혁 씨께서 의뢰하셨습니다. 어르신 재산 관리 건으로요.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드님께서 어르신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시려고 법적 절차를 밟으려고 하시는데요. 무슨 법적 절차요? 재산관리 대리인 선임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르신께서 아드님을 재산관리 대리인으로 지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드님이 어르신 명의의 부동산, 통장, 모든 재산을 합법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하게 적힌 문서였어요.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도장도 가져오셨죠? 잠깐만요. 저는 서류를 손으로 밀어냈습니다. 이거 서명하면 제 재산을 아들이 다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어르신. 관리하시는 겁니다. 어르신 치매가 심해지기 전에 미리 정리하시려는 거죠. 나중에 어르신께서 판단력을 잃으시면 법적으로 더 복잡해지거든요. 변호사의 말은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재혁이가 직접 와서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변호사를 보낸 거죠? 아드님께서 바쁘시다고 하셔서요. 그리고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치매 환자분들은 가족이 직접 설명해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같은 전문가가 설명드리는 게 낫습니다. 치매 환자. 그 단어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저 아직 멀쩡한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론이죠. 그래서 지금 서명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정말 치매가 심해지시면 이런 서류도 못 쓰시거든요. 변호사가 펜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펜을 받지 않았어요. 대신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아들하고 같이 오세요. 그때 다시 얘기해요. 어르신, 아드님께서 급하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안 돼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면회실 밖에서 요양보호사가 고개를 들여다보더니 이내 사라졌어요.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드님께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나간 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재혁아, 넌 왜 직접 오지 않는 거니? 왜 변호사를 보내서 엄마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니? 아니에요. 빼앗는다는 표현은 너무 심한 거죠. 아들이 관리해 주려는 건데 왜 제 마음은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그날 저녁 복도를 걷다가 우연히 원장실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던 길이었는데 원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선미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원장님, 한 달만 더 있으면 완전히 정리됩니다. 그래도 박 여사님, 어르신이 변호사 서명 거부하셨다면서요?
이거 좀 곤란한데요. 원장 김미선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더 시간을 드리면 돼요. 어차피 치매 어르신은 나중에 증언 능력도 없으니까요. 그렇긴 한데, 만약 가족 중에 누가 문제 제기하면 어쩌려고요? 둘째 아드님도 있으시잖아요. 둘째요? 걱정 마세요. 그 사람은 20년째 연락 끊고 사는데요, 뭐. 어머님이 돌아가셔도 장례식에 안 올 사람이에요.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약속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어머님 퇴소할 때까지 아무 문제 없게 해주시면 추가로 더 드리기로 했죠? 알아요, 알아요. 제가 어르신 약도 잘 챙겨드리고 있잖아요. 그 치매약. 쉿, 목소리 낮추세요. 그 순간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저는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치매약이라고 했어. 그 약이 정말 치매약이 맞긴 한 걸까? 아니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통장에서 사라진 돈, 기억나지 않는 부동산 계약, 변호사가 들이민 재산관리 서류, 그리고 며느리가 원장에게 뇌물을 주고 있다는 사실. 한 달만 더 있으면 완전히 정리됩니다. 완전히 정리.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제 재산을 완전히 빼돌린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저를 완전히 치매 환자로 만든다는 뜻일까요? 방으로 돌아왔을 때 룸메이트 춘자 할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는 조용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고모가 준 비상 버튼이 거기 있었어요. 손을 뻗어 그걸 꺼냈습니다. 이번엔 떨리는 손으로요. 지금 눌러야 해. 더 기다리면 안 돼. 며느리 말대로 나중엔 정말 증언 능력도 없는 치매 환자가 될지도 몰라. 하지만 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래도 재혁이는 내 아들인데 설마 정말 나한테 해를 끼칠까? 혹시 내가 오해하는 거면 어쩌지? 고모한테 신호 보내면 가족 사이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 아닐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엔 별이 하나도 없었어요. 구름이 잔뜩 낀 캄캄한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비상 버튼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경수가, 미안해. 아직은 못 누르겠어.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 재혁이가 정말 나쁜 짓을 하는 게 확실해지면 그때.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어요. 그 확실한 순간이 오면 이미 너무 늦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한 달만 더 있으면 완전히 정리됩니다. 치매 어르신은 나중에 증언 능력도 없으니까요. 저는 이불을 끌어올려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외롭고 무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게 아니라 가족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게 이렇게 끔찍한 일인 줄 몰랐어요. 재혁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빠 없이 혼자 너희 둘 키우느라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그 작은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 너희 학비 벌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둠만이 저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꼭 눌러야지. 고모한테 신호를 보내야 해. 혼자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비상 버튼을 베개 밑에 넣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어디선가 들리는 기침 소리, 시계 초침 소리, 모든 소리가 제 귓가에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내일이 오기 전에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요. 비상 버튼을 누른 건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정민 씨가 또 약을 가져왔을 때였어요. 평소와 똑같은 하얀 종이컵, 그 안에 든 새 알의 알약. 어르신, 약 드세요. 이 약, 정말 치매약 맞아요? 제가 묻자 정민 씨가 잠깐 머뭇거렸어요. 네, 그럼요. 의사 선생님 처방이에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요? 제가 그 선생님 만난 적 있나요? 어르신, 보호자분이 다 처리하셨어요. 약 드세요. 식기 전에. 정민 씨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약이 뭔가 이상하다. 정민 씨가 나간 후 저는 또다시 약을 휴지에 뱉어 서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서랍에서 비상 버튼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눌러도 되는 걸까? 재혁이한테 미안한 건 아닐까? 하지만 어젯밤 들었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한 달만 더 있으면 완전히 정리됩니다. 치매 어르신은 나중에 증언 능력도 없으니까요. 저는 눈을 질끈 감고 빨간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와 함께 버튼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작은 LED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신호가 갔을까? 고모한테 전달됐을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다림의 시작이었어요. 그날 하루는 지옥처럼 길었습니다. 아침 식사도 점심 식사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혹시 고모가 올까 싶어 현관 쪽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고모는 오지 않았어요. 혹시 신호가 안 간 걸까? 아니면 고모가 무시한 걸까?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밤이 되었고 저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동서예요. 순자 언니 만나러 왔다고요. 고모 경숙이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끝 간호사 스테이션 앞에서 고모가 요양보호사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재훈이었어요. 고모, 재훈아. 제가 소리치자 고모와 재훈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모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언니. 고모가 요양보호사를 밀치고 제게 달려왔습니다. 재훈이도 뒤따라왔고요. 언니 괜찮아? 비상버튼 신호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고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재훈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28배 집을 나간 후로 2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재훈아, 정말 내가 맞니? 네, 어머니. 죄송해요. 진작 찾아뵀어야 했는데. 재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요양보호사 정민 씨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어르신, 면회는 면회실에서 하셔야 해요. 여기서는 안 돼요. 면회실로 갑시다. 고모가 제 팔을 잡고 걸었습니다. 재훈이도 반대편을 받쳐줬어요. 그렇게 우리는 1층 면회실로 내려갔습니다. 면회실 문을 닫자마자 고모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언니, 이거 봐. 내가 며칠 동안 조사한 거야. 서류를 펼치자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나왔습니다. 제 아파트 등기부였어요. 언니 아파트. 이미 재혁이 명의로 넘어갔어. 뭐라고? 한 달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고모의 손가락이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분명히 증여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 봐. 언니 통장.
고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 통장 거래 내역이었어요. 5천만 원이 3번에 걸쳐서 빠져나갔어. 수표로 인출됐고 수표 발행인은 재혁이야.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재혁이가 정말 어머니, 형이 20년 전에도 저한테 똑같은 짓을 했어요. 재훈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이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가 너는 포기했대. 나만 대학 보낸대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을 나간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재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모가 보여준 어머니 통장 보니까 어머니는 저한테도 똑같이 학비를 보내셨더라고요. 매달 100만 원씩. 근데 형이 제 돈을 가로챈 거예요. 자기 빚 갚는 데 썼고요. 재훈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너를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어. 한 번도. 알아요, 어머니. 이제 알아요. 그래서 제가 고모랑 같이 온 거예요. 형을 막으려고요. 재훈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고모가 다른 서류를 또 펼쳤습니다. 언니, 그리고 이것 봐. 요양원 원장 김미선 씨 통장이야. 어떻게 이걸? 내 친구가 은행에 다녀. 부탁해서 몰래 확인했어. 보호자 명의로 매달 500만 원씩 입금되고 있더라. 고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재혁이 며느리 선미가 원장한테 돈을 주고 있어. 뭔가를 부탁한 거지. 약이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원장한테 내 약을 조작하게 한 것 같아. 치매약이라고 주는데 그게 정말 치매약인지. 뭐라고? 고모와 재훈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언니, 지금 그 약 먹고 있어? 아니, 며칠 전부터 안 먹고 숨겨뒀어. 잘했어, 언니. 고모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우리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 경찰 신고하고 병원 가서 약 성분 검사하고. 그때 면회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원장 김미선 씨가 보안 요원 2명과 함께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만 면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원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깔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직 얘기도 다 못했는데. 고모가 항의했지만 원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보호자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을 현혹시키려는 사람들이 올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요. 현혹이라고요? 우리가 동서구 아들인데. 보호자는 장남 김재혁 씨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가족분들의 면회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원장이 보안 요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모셔드려. 잠깐, 우리 아직. 보안 요원들이 고모와 재훈의 팔을 잡았어요. 언니 괜찮아. 우리가 반드시 구해줄게. 고모가 소리쳤지만 이미 면회실 밖으로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시 올게요. 기다리세요. 재훈이의 목소리도 복도 저편으로 멀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원장이 제 앞에 섰습니다. 차갑게 내려다보는 눈빛이었어요. 어르신, 아드님 말씀대로네요. 치매가 심해지셔서 이상한 사람들 말을 믿으시는군요. 저는 멀쩡해요. 제가 소리쳤지만 원장은 코웃음 쳤습니다. 멀쩡하신 분이 가족을 의심하시나요? 보호사님, 어르신 방으로 모셔드려. 요양보호사 정민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일어나세요. 나요.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저는 정민 씨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났습니다. 휘청거리는 다리로 복도를 걸었어요. 방으로 돌아오는 길, 복도 창문으로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고모와 재훈이가 차에 타고 있었어요. 고모가 창문 너머로 저를 보더니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전화한다는 제스처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에 도착하자
정민 씨가 약을 또 가져왔어요. 어르신, 아까 안 드신 약이랑 지금 약 같이 드세요. 안 먹어요. 어르신, 정민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원장님이 확실히 하라고 하셨어요. 안 드시면 보호자분께 연락드려야 해요. 그럼 연락해요. 나는 이 약 안 먹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팔짱을 꼈습니다. 정민 씨가 나간 후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비상 버튼이 아직 깜빡이고 있었어요. 고모, 재훈아, 고마워. 너희가 와줘서. 이제 나는 확실히 알았어. 내 머리는 멀쩡하다는 걸. 재혁이가 날 속이고 있다는 걸. 그날 오후 재혁이가 들이닥쳤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 제 방문을 거칠게 열었어요. 어머니, 동생이랑 고모가 왜 여기 온 거예요? 너희가 부르지 말라고 했니? 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재혁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상태가 안 좋으시니까 헷갈리실 수 있어서요. 재혁아, 저는 일어나서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 아파트 내 명의로 넘긴 거 맞지? 어머니, 그건 엄마 통장에서 돈 뺀 것도 맞고, 어머니, 그건 관리하려고 그런 거예요. 어머니 치매 때문에. 엄마는 치매 없어.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의사한테 제대로 진단받은 적도 없어. 너희가 멋대로 치매라고 정해놓고 엄마 재산을 가져간 거야.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제가 언제 재산을 가져갔다고. 재혁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재혁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빠 없이 혼자 너희 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알아요. 그런데 넌 왜 엄마한테 이러는 거니? 왜? 재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회사가 부도 날 뻔했어요. 집도 넘어갈 뻔했고요. 그래서 어머니 돈을 좀 써야 했어요. 그럼 엄마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몰래 가져가? 말하면 주실 것 같았어요? 재혁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동생만 걱정하셨잖아요. 동생 학비, 동생 결혼 자금. 저한테는 넌 형이니까 알아서 해라고만 하셨잖아요. 그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어머니 재산 제가 관리하는 거예요. 동생한테 한 푼도 안 가게요. 재혁이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렸다는 것을요. 재혁이가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룸메이트 춘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 씨, 괜찮아요? 응, 괜찮아. 저는 대답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제 머리는 멀쩡하다는 것, 재혁이가 저를 속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 고모와 재훈이가 있다는 것. 서랍에서 비상 버튼을 꺼냈습니다. 이젠 불빛이 꺼져 있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신호는 전달됐으니까요.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재혁이가 떠난 후 며느리 선미가 찾아왔습니다. 저녁 8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보통 면회 시간이 끝난 후인데 며느리는 원장실 열쇠를 빌렸는지 자유롭게 출입하더군요. 제 방문을 노크도 없이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평소의 가식적인 친절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늘 재훈이랑 고모 만나셨죠? 응. 앞으로 그 사람들 다시 오면 안 만나시는 게 좋아요. 며느리가 제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고
팔짱을 낀 채로요. 왜? 어머님께 이상한 말 불어넣을까 봐요. 재훈이는 어머님 돈 노리고 온 거고 고모는 노인네 심심풀이로 일 만들려는 거겠죠. 그렇게 말하지 마. 경숙이는 내 가족이야. 가족이요?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가족이면 20년 동안 재훈이가 왜 연락 안 했겠어요? 지금 와서 어머님 재산 냄새 맡고 나타난 거예요. 아니야. 재훈이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위해서 하는 일인데 괜히 오해하시고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며느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요양원비, 병원비 다 돈 드는 거 아시죠? 그거 다 어머님 재산으로 관리하는 건데 재훈이 같은 사람이 끼어들면 복잡해져요. 내 재산인데 내가 누구 주든 내 맘 아니야? 제가 되받아치자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정신이 멀쩡하신 거예요? 멀쩡해. 그래요? 그럼 이번 주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오늘 점심에 뭐 드셨는지 기억나세요? 며느리가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요일은 헷갈리고 점심 메뉴도 잘 기억나지 않았으니까요. 봐요. 치매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말 들으시는 게 어머님한테도 좋아요. 며느리가 일어서며 제 어깨를 톡 쳤습니다. 고모하고 재훈이 다시 오면 만나지 마세요. 알았죠? 며느리가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요일도 기억 못하고 점심 메뉴도 기억 못하고 정말 내가 치매인 걸까? 아니면 이 요양원에서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니까 헷갈리는 걸까? 룸메이트 춘자 할머니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순자 씨, 괜찮아요? 춘자 씨, 나 정말 이상한가 봐. 아니에요. 순자 씨는 멀쩡해요. 제가 매일 같이 지내는데 순자 씨 머리 정상이에요. 춘자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며느리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순자 씨를 못 믿게 만들려고. 진짜? 진짜예요. 순자 씨, 저 믿어요? 응. 그럼 제 휴대폰 쓰세요. 몰래 둘째 아드님한테 전화하세요. 춘자 할머니가 베개 밑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어요. 원장님이 휴대폰 못 쓰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숨겨뒀어요. 고마워, 춘자 씨.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재훈이 전화번호. 고모가 오늘 메모지에 적어줬던 게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재훈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재훈아, 엄마야.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요양원에 전화했는데 보호자 동의 없으면 연결 안 해준대요. 응, 괜찮아. 룸메이트 할머니 전화 빌렸어. 어머니. 재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훈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20년 전 내가 집 나간 그날 말이야. 네. 형이 정말 내 학비를 가로챈 거니? 엄마가 너를 포기했다고 거짓말한 거 맞아?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어머니. 맞아요. 재훈이가 말을 이었어요. 제가 28살 때였어요. 대학원 진학하고 싶다고 형한테 상의했죠. 그때 형이 그러더라고요.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엄마가 이제 너한테 줄 돈 없대. 나만 챙기기로 했대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형은 대학도 보내주고 결혼 자금도 주고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이제 알아서 살아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재훈이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재혁이가 먼저니까
형 말 들어라 그러셨잖아요. 그때 엄마가 그런 말을 했구나. 저는 기억났어요. 그날 재훈이가 울먹이며 전화했던 것. 저는 그때 재혁이 편만 들었죠. 형이 먼저니까 형 말이 맞을 거야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 나갔어요. 어머니도 형 편만 드시는구나. 저는 진짜 버려진 거구나 생각하면서요. 재훈아, 미안해. 엄마가 그때,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재훈이가 말을 끊었어요. 고모가 보여준 통장 보니까 어머니는 저한테도 매달 100만 원씩 보내셨더라고요. 제 통장으로요. 응, 엄마가 보냈지. 근데 그 돈, 저한테 한 푼도 안 왔어요. 형이 제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냈는지 전부 빼갔어요. 자기 빚 갚는 데 썼고요. 재혁이가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고모가 은행에서 확인했어요. 형이 제 명의로 대출도 받았더라고요. 제가 신용불량자가 된 것도 그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20년 동안 연락을 안 한 거구나. 어머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고모 말 듣고 보니 형이 다 꾸민 거더라고요. 어머니랑 저를 떼어놓으려고요. 재훈이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진작 어머니를 믿었어야 했는데. 아니야, 재훈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잘못했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재훈이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고모가 추가로 알아냈는데요. 형수가 요양원 원장한테 매달 500만 원씩 주고 있어요. 알아. 며느리가 원장하고 얘기하는 거 들었어. 그게 다가 아니에요, 어머니. 그 돈이 뭐 하는 돈인지 아세요? 약 조작하라고 주는 돈 아니니? 그것도 있지만요. 재훈이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어머니를 절대 밖으로 못 나가게 하려고 주는 돈이래요. 그리고 어머니 상태가 나빠지게 만들라고요. 뭐라고? 고모가 요양원 직원 중 한 명을 만났대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 요양보호사였는데 그 사람이 털어놨대요. 형수가 원장한테 어르신 치매가 빨리 심해지게 해달라고 부탁했대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주는 약이 치매약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약일 거래요.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같은 거요. 그럼 엄마가 요즘 머리가 멍한 건 약 때문이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원래 멀쩡하세요. 재훈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이랑 형수가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도 치매 때문에 헛소리 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사라진 통장 잔액, 기억나지 않는 부동산 계약, 매일 먹던 이상한 약,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원장과의 은밀한 거래. 재훈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이 정말 엄마한테 이러는 거니? 엄마가 평생 키운 아들이 엄마를 미치게 만들려고 한 거니? 네, 어머니. 그리고 형이 원하는 건 어머니 재산 전부예요. 아파트만이 아니라 통장에 있는 돈, 보험금 다 가져가려고 해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니? 어머니가 완전히 치매 환자가 되면 아마 형은 어머니를 더 싼 요양원으로 옮길 거예요. 아니면 정신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데로요. 재훈이의 목소리가 비통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방치할 거예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혁아, 중얼거리듯 아들 이름을 불렀어요.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빠 없이 혼자 너희 둘 키우느라 그 작은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했잖아. 알아요, 어머니. 손님들이 반말하고
무시해도 참았어. 너희 학비 벌려고, 너희 밥 먹이려고. 알아요. 겨울엔 난방비 아끼려고 내복 2겹씩 입고 잤어. 너희는 따뜻하게 자라고 보일러 틀어주고. 목이 메었습니다. 여름엔 에어컨 안 틀고 선풍기만 틀고. 너희한테는 수박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줬어. 엄마는 참았어. 어머니. 그런데 넌 왜 엄마한테 이러는 거니? 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재훈이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고모랑 같이 방법을 찾을게요. 경찰 신고하고 변호사 선임하고 어머니를 거기서 꺼내드릴게요. 재훈아. 그리고 어머니, 약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물 마신 척하고 뱉으세요. 알았죠? 응. 제가 빨리 갈게요.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고마워, 재훈아. 어머니 사랑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춘자 할머니에게 돌려줬어요. 순자 씨, 괜찮아요? 춘자 할머니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응. 이제 다 알았어. 내 머리는 멀쩡해. 약 때문에 이상했던 거야. 다행이다, 순자 씨. 그런데 춘자 씨.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하나 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한테 이런 짓을 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순자 씨, 평생을 키웠는데 내 배를 아프게 해서 낳은 아들인데 그 아이가 엄마를 미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춘자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내내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재혁이가 처음 걸음마를 하던 날, 어린이집에서 그림 그려온 걸 자랑하던 날, 초등학교 입학식 날, 제 손을 꼭 잡고 교문을 들어서던 날, 중학생 때 엄마 나 반에서 1등 했어라며 웃던 얼굴, 대학 합격하고 저를 안아들어 올리던 날, 결혼식 날 엄마 사랑해요라고 속삭이던 목소리, 그 모든 순간들이 다 거짓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땐 진짜였을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언제부터 제 아들은 엄마를 이용해도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된 걸까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저는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처진 눈가.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나는 멀쩡해. 치매 없어. 그리고 이제 알았어. 뭘 해야 하는지. 서랍을 열고 비상 버튼을 꺼냈습니다. 재훈아, 고모. 기다려. 엄마도 싸울 거야.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날 아침 요양보호사가 또 약을 가져왔을 때 저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셨어요. 요양보호사가 지켜보는 앞에서요. 하지만 약은 삼키지 않았습니다. 혀 밑에 숨겼다가 요양보호사가 나간 후 휴지에 뱉어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재혁이가 내 아들이 날 어떻게 하려는지 끝까지 봐야 해. 그래야 재훈이랑 고모가 날 구해줄 수 있으니까.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맑았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 같았어요. 곧 더 큰 위기가 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약을 먹지 않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제 몸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머리가 점점 맑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 느끼던 그 묵직한 무게감이 사라졌고, 오후가 되면
찾아오던 극심한 졸음도 없어졌습니다. 밥맛도 돌아왔고요. 정말 그 약이 문제였구나. 거울을 보니 눈빛도 예전처럼 또렷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들키면 안 됐습니다. 저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으며 요양원을 돌아다녔어요.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면 응. 뭐였더라 하며 헷갈리는 척 했습니다. 그날 오후 원장 김미선 씨가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보호자분이 오셨어요. 면회실로 가시죠. 누가 왔는데요? 아드님이요. 큰아드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재혁이가 왔다고요. 면회실로 내려가자 재혁이와 며느리 선미가 함께 앉아 있었어요.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고요. 어머니, 앉으세요. 재혁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평소의 공손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어요. 어머니, 약 안 드시고 계시죠? 며느리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요양보호사들이 보고했어요. 어머님 방 쓰레기통에서 약이 나왔다고요. 휴지에 쌓여서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들켰어요. 어머니, 재혁이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왜 약을 안 드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한 약인데. 그 약, 치매약 아니잖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원장한테 부탁해서 엄마 정신 흐리게 만드는 약 먹인 거 알아. 재혁이와 선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누가 그런 헛소리를. 헛소리 아니야. 재훈이한테 들었어. 제가 소리치자 재혁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재훈이가 어떻게 어머니한테 연락을? 전화했어. 엄마는 멀쩡해. 치매 없어. 너희가 약으로 엄마를 이상하게 만든 거야. 어머니,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치매 환자들이 다 그래요. 자기는 멀쩡하다고 우기고 가족을 의심하고. 나는 치매 아니야. 그럼 왜 아파트 판 거 기억 못 하세요? 왜 도장 찍은 거 잊으세요? 그게 치매 아니면 뭐예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갈 거라는 것을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재혁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재산관리 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하세요. 그럼 우리도 어머니 편하게 모실 수 있어요. 서명 안 해. 어머니, 내 재산인데 내가 누구 주든 내 맘이야. 너희한테는 한 푼도 안 줘.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재혁이 눈빛이 험악해졌어요. 좋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우리도 방법이 있어요. 재혁이가 원장을 불렀습니다. 원장이 들어오더니 하얀 봉투를 건넸어요. 어르신, 의사 선생님이 약을 바꾸셨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나빠지셔서요. 나는 약 안 먹어. 어르신, 드셔야 해요. 원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안 드시면 강제로라도 드시게 해야 할 것 같네요. 뭐라고? 그때 요양보호사 2명이 들어왔어요. 남자 보안요원도 함께였습니다. 잠깐 뭐 하는 거야? 제가 소리쳤지만 요양보호사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가만히 계세요. 약 한 알만 드시면 돼요. 원장이 봉투에서 알약 하나를 꺼냈어요. 평소보다 큰 알약이었습니다. 색깔도 이상했어요. 연두색에 가까운. 이게 뭔데? 진정제예요. 어르신이 너무 흥분하셔서요. 진정제? 이게 진짜 진정제야? 제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요양보호사가 제 턱을 잡았습니다. 입을 벌리라고 강요했어요.
싫어. 놔줘. 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힘이 부족했어요. 73년을 산 노인의 힘으로는 젊은 요양보호사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약 드시면 편해지실 거예요. 재혁이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더 이상 제 아들을 볼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니야. 내가 키운 재혁이가 아니야. 원장이 약을 제 입에 넣으려는 순간 저는 있는 힘껏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안 돼. 이 약 이상해. 어르신, 보안요원이 제 머리를 잡았어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원장이 약을 제 입에 밀어 넣었어요. 꿀꺽 삼키세요. 물컵을 입에 갖다 댔습니다. 저는 삼키지 않았어요. 약을 혀 밑에 숨겼습니다. 다 삼키셨어요? 원장이 제 입안을 들여다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혀 내밀어 보세요. 제 혀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약은 혀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어요. 좋아요. 이제 방으로 가세요. 요양보호사들이 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저는 재빨리 약을 뱉어냈어요. 손바닥에 숨긴 채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약을 재훈이한테 보내야 해. 성분 검사를 해야 해. 방에 도착하자 요양보호사들이 나갔습니다.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겼어? 제가 문을 잡아당기자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 문을 잠그는 거야? 복도에서 요양보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보호자 지시예요. 어르신이 배회하시면 안 되니까요. 갇혔어요. 완전히요. 저는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3층이었어요. 뛰어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호흡이 가빠졌고요. 나,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지? 재혁이가 날 어떻게 하려는 거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룸메이트 춘자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나오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순자 씨,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춘자 씨, 문 잠겼어. 우리 갇혔어. 뭐라고요? 춘자 할머니가 문을 당겨봤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이거 불법 아니에요?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해? 우리 힘으로는. 그때 주머니에서 뭔가 느껴졌어요. 비상 버튼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꺼냈어요. 그리고 다시 눌렀습니다. 연타했어요. 딸깍, 딸깍, 딸깍. LED 불빛이 미친 듯이 깜빡였습니다. 고모, 재훈아, 제발 신호 받아줘. 엄마 위험해. 저녁이 되었습니다. 식사가 방으로 배달되어 왔어요. 문 밖에 쟁반을 놓고 가더군요. 저는 쟁반을 들여다봤습니다. 밥, 국, 반찬, 그리고 약 한 알. 또 약이었어요. 춘자 씨, 내 밥 좀 먹어줘. 왜요? 약이 섞여 있을 것 같아. 춘자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어요. 요양원의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재훈아, 고모, 제발 빨리 와줘. 엄마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앞에서 멈췄어요. 열쇠 돌아가는 소리.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원장 김미선 씨였습니다. 손에 주사기를 들고요. 어르신 주무세요. 방해하지 않을게요. 원장이 속삭였습니다. 그냥 편하게 주무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주사기를 들어 올렸어요. 바늘이 형광등 빛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춘자 씨, 도와줘. 춘자 할머니가 불을 켰습니다. 원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시끄러워. 원장이 춘자 할머니를 밀쳤어요. 춘자 할머니가 넘어졌습니다. 어르신, 가만히 계세요. 금방 끝나요. 원장이 제게 다가왔어요. 저는 침대에서 내려와 뒷걸음질 쳤습니다. 싫어. 가까이 오지 마. 어르신, 이러지 마세요. 보호자분이 시킨 일이에요. 재혁이가 날 죽이라고 했어? 죽인다니요. 그냥 편하게 주무시게 하는 거예요. 원장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끔찍했어요. 저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원장이 주사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다. 문 열어. 김순자 어르신 계세요? 경찰이었어요. 원장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제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경찰관 둘이 들어왔고 그 뒤로 고모 경숙이와 재훈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언니, 어머니,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고모, 재훈아,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안전해요. 재훈이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경찰이 원장을 제지했어요. 김미선 씨,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아니. 이건 주사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재훈의 품에 안긴 채 울었습니다. 살았어요. 정말 살아났어요. 경찰관이 바닥에 떨어진 주사기를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이게 증거물 1호네요. 김미선 씨, 이 주사기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그건 수면제예요. 어르신이 잠을 못 주무셔서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보호자 동의 없이 주사를 놓으려 한 겁니까? 보호자가 시켰어요. 큰아드님이. 김재혁 씨요? 네. 원장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제게 다가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주사 안 맞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훈이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고모 경숙이가 경찰관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경찰관님, 이거 확인해 주세요. 어르신이 먹으라고 강제로 준 약이에요. 제가 통화할 때 어르신이 주머니에 숨겼다고 하셨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그 연두색 알약을 꺼냈어요.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받아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이것도 증거물로 확보하겠습니다. 성분 검사 의뢰하고요. 그리고 이것도요. 춘자 할머니가 서랍을 열더니 제가 며칠 동안 모아둔 약들을 꺼냈어요. 휴지에 쌓여있던 하얀 알약들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며칠 전부터 약 안 먹고 숨겨둔 거예요. 저도 봤어요. 좋습니다. 이것도 함께 검사하죠.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지금 병원 가셔서 정밀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혈액 검사에서 체내에 남아있는 약물 성분을 확인해야 해요. 네, 가겠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응급구조사들이 들것을 가져왔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걸어갈 수 있어요. 재훈이와 고모가 양쪽에서 부축해줬어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요양원 로비는 난리가 났어요. 다른 어르신들과 보호자들이 몰려나와 웅성거렸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고요. 저 어르신이 뭔 일이래? 경찰이 왜 온 거야? 원장님이 잡혀가신대. 주차장으로 나가는데 익숙한 차가 한 대 급히 들어왔어요. 재혁이의 차였습니다. 차에서 재혁이와 며느리 선미가 황급히 내렸어요. 원장에게서 연락을 받았나 봅니다. 어머니, 재혁이가 저를 보고 달려왔지만
경찰관이 가로막았습니다. 김재혁 씨입니까? 네, 근데 왜 우리 어머니를 잠시 동행해 주시죠. 조사할 게 있습니다. 조사요? 무슨 조사요? 재혁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며느리 선미가 다가오려 했지만 다른 경찰관이 그녀도 제지했습니다. 박선미 씨도 같이 가시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며느리가 소리쳤지만 경찰관은 단호했어요. 노인학대 및 재산 편취, 약물 투여 혐의입니다. 경찰서에서 자세히 말씀드리죠. 재혁이가 저를 봤어요. 그 눈빛에는 놀람, 당황, 그리고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신고하신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아들인데 어떻게 경찰을 부르실 수가 있어요? 재혁이의 목소리가 비명처럼 들렸어요. 고모가 재혁을 쏘아봤습니다. 재혁아, 너야말로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어머니 아들이야? 고모는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상관없는 일? 내가 20년 전에 동생 학비 가로챈 것도 상관없는 일이야? 어머니 재산 빼돌린 것도? 고모가 소리쳤습니다. 재훈이가 형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형, 왜 그랬어요? 왜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엄마가 저를 포기했다고. 너는 가만히 있어. 재혁이가 동생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집안 살림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아? 내가 얼마나 빚에 시달렸는지. 그래서요? 그래서 엄마 미치게 만들려고 했어요? 재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이 알아요? 제가 20년 동안 엄마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엄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근데 형이 다 꾸민 거였어요. 형이 제 돈 가로채고 제 명의로 대출받고 저를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닥쳐. 재혁이가 소리쳤지만 이미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경찰관이 재혁과 선미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시죠. 경찰서에서 자세히 조사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변호사 부를 권리 있어요. 며느리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재혁이 끌려가면서 다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그 눈빛에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후회? 미안함? 아니면 여전히 제 탓이라는 원망? 저는 알 수 없었어요.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재훈이와 고모가 함께 탔고요. 창밖으로 행복마을요양원 간판이 보였어요. 석 달을 갇혀 지낸 곳, 지옥 같았던 곳,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곳, 명성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여러 검사를 지시했어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CT 촬영까지. 어르신, 어떤 약을 드셨는지 기억나세요? 하얀 알약이요. 매일 3알씩? 한 달 넘게 먹었어요. 증상은요? 머리가 멍했어요. 하루 종일 졸리고, 기억도 잘 안 나고.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기록했습니다. 수면제나 항정신성 약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사 결과 나오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몇 시간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관이 응급실로 찾아왔어요. 손에 서류를 들고요. 어르신, 약물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보여줬어요. 혈액에서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항정신병 약물도 소량 검출됐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재훈이가 물었습니다. 수면제는 장기 복용하면 인지 기능 저하를 일으킵니다. 기억력 감퇴, 판단력 저하, 심하면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죠. 그리고 항정신병 약물은 정신과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인데 정상인이 복용하면 무기력증,
인지 기능 장애를 일으킵니다. 고모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럼 우리 언니는 치매가 아니었다는 거죠?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고요? 누구한테요? 요양원에서. 보호자가 그렇게 말했대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치매 증상이 아닙니다.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일시적 인지 장애예요. 약을 끊으면 회복됩니다. 정말요?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어르신 뇌CT도 정상이고 인지 검사 결과도 나이에 비해 양호합니다. 약물만 끊으시면 한 달 안에 완전히 회복하실 거예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었어. 멀쩡했어. 재혁이가 날 치매로 만든 거였어. 경찰관이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서 압수한 CCTV 확인했습니다. 김재혁 씨 부인 박선미 씨가 원장실을 수십 차례 출입했고 현금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역시 고모가 이를 악물었어요. 원장 김미선 씨도 자백했습니다. 경찰관이 계속 말했어요. 박선미 씨로부터 매달 500만 원을 받고 어르신께 치매약 대신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투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외부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면회를 제한하고 전화도 차단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어르신 명의 아파트가 한 달 전에 김재혁 씨 명의로 증여 이전됐습니다. 시가 8억 상당이고요. 통장에서도 5천만 원이 세 차례에 걸쳐 인출됐는데 수표 발행인이 김재혁 씨입니다. 도장은 제가 직접 찍은 건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인 조사 결과 어르신이 현장에 오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도장만 찍힌 서류를 김재혁 씨가 가져왔다고 하고요. 그럼 위조예요? 네. 사문서 위조 혐의도 추가됩니다. 경찰관이 차트를 덮었어요. 종합하면 김재혁 씨와 박선미 씨는 노인학대, 재산 편취, 사문서 위조, 준사기, 그리고 약물 투여 혐의로 입건될 예정입니다. 구속되나요? 재훈이가 물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고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으며 피해자가 고령이라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할 겁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재혁아, 너 정말 엄마한테 이럴 수 있었니? 8억짜리 집도 모자라서 통장에서 5천만 원까지 빼가고 엄마를 미치게 만들어서 증언도 못하게 만들려고 했니?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밤 늦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혁과 선미를 조사했고 둘 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증거가 확실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장실질 심사가 있었어요. 저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원 영장실질 심사실 앞 재혁과 선미가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왔어요. 며느리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재혁은 초췌한 얼굴로 절 봤습니다. 어머니, 재혁이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그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왜 그랬니? 제가 물었습니다. 빚이 너무 많았어요. 회사가 망할 뻔했고 집도 넘어갈 뻔했어요. 그래서 엄마 재산을 빼앗은 거야? 엄마를 미치게 만든 거야? 죄송합니다. 재혁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나니? 아빠 없이 혼자 너희 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기억해요. 그 작은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엔 설거지하고 새벽엔 장 보러 가고
그렇게 벌어서 너희 학비 댔잖아. 알아요, 어머니. 그런데 넌 엄마한테 이랬어.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 빼앗고 나중엔 정신병원에 버리려고 했잖아. 재혁이 고개를 더 숙였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제가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재혁아, 엄마는 널 용서할 수 없어. 아직은. 어머니, 넌 엄마를 배신했어. 엄마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으려 했어. 그건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교도관이 재혁과 선미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영장실질 심사 결과 둘 다 구속됐어요. 저는 법원 복도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재훈이가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제 아들이, 제가 평생을 키운 아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걸 봤는걸요. 어머니, 형이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재훈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재훈의 손을 잡았어요. 넌 엄마 편이 돼줘서 고마워. 고모도. 고모가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언니, 이제 끝났어. 언니는 이제 안전해. 응, 끝났어. 저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정말 끝난 걸까요? 제 마음속 상처는 언제 아물까요? 아들에게 배신당한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알았어요. 제 머리는 멀쩡하다는 것. 제 인생은 제가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곁에 남아주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재훈의 집에 살고 있어요. 작은 방 하나를 내어준 건데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작은 화분에 심은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는 게 보이는 방이었습니다. 아침 6시면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눈을 떠요. 재훈이가 된장찌개 끓이는 소리, 도마에 파 썰는 소리, 밥솥 뚜껑 여는 소리. 그 익숙한 소리들이 저를 깨웁니다.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으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구수한 된장찌개가 놓여 있어요.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재훈이가 웃으며 밥을 떠줍니다. 며느리 은경이도 함께 앉아 아침을 먹고요. 손자 민준이와 손녀 지혜가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하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이 평범한 아침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치매 진단은 오진이었어요. 명성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르신은 치매가 아닙니다. 다만 약물 부작용으로 일시적인 인지 장애가 있었을 뿐이에요라고 했습니다. 약을 끊은 지 석 달, 제 머리는 예전처럼 맑아졌어요. 요즘은 기억력도 좋아졌고 판단력도 돌아왔습니다. 손자, 손녀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정확히 알아요. 내가 정말 멀쩡했구나.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재판은 한 달 전에 끝났어요. 재혁과 며느리 선미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노인학대, 재산 편취, 사문서 위조, 약물 투여. 죄목이 여러 개였거든요. 요양원 원장 김미선 씨도 징역 2년을 받았고요. 재산은 돌려받았습니다. 아파트도 다시 제 명의로 돌아왔고 빼앗긴 5천만 원도 회수했어요. 변호사 비용이며 병원비를 빼고 나니 통장에 제법 돈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수요일 오후 고모 경숙이가 찾아왔습니다. 언니 산책 가요. 좋아.
우리는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어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가을이었습니다. 언니, 요즘 어때? 재훈이네 집에서 불편한 거 없어? 하나도 없어. 재훈이가 잘해줘. 며느리도 착하고. 다행이다. 고모가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그때 내가 비상 버튼 안 줬으면 어쩔 뻔했어. 정말이지. 그 버튼이 날 살렸어. 저는 가방을 열어 그 비상 버튼을 꺼냈어요. 아직도 가지고 다니거든요. 이제 안 써도 되는데 왜 가지고 다녀? 그냥 안심이 돼서. 혹시 모르잖아. 고모가 웃었습니다. 언니, 이제 안전해. 재혁이는 감옥에 있고 재훈이가 언니 곁에 있잖아. 응. 벤치에 앉았어요.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때 고모가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언니, 이거 재혁이한테 왔어. 편지? 응. 교도소에서 보낸 거야. 나한테 먼저 보내서 언니한테 전해달라고 했어. 편지 봉투를 보니 재혁이 글씨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읽어볼래? 고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못 읽겠어. 그래도 돼, 언니. 천천히 생각해. 고모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편지는 받았지만 가방 깊숙이 넣어뒀어요. 언젠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 읽을 거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훈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산책 잘 다녀오셨어요? 응, 날씨 좋더라. 어머니, 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재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형 면회 가실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면회? 형이 어머니 보고 싶어 한대요. 교도소에서 연락 왔어요. 재훈이의 얼굴에 미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재혁이를 만나러 갈까? 유리창 너머로 수갑찬 아들을 볼까? 그리고 뭐라고 말해야 할까? 하지만 안 갈래. 어머니, 아직은 그 애를 볼 자신이 없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훈아, 엄마가 이기적인 거 아닐까? 아들이 감옥에 있는데 면회도 안 가고. 아니에요, 어머니. 재훈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준비 안 되셨으면 안 가셔도 돼요. 형이 어머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어머니가 안 만나시는 게 당연해요. 그래도 어머니, 용서는 어머니 마음이에요. 형을 용서하시든 끝까지 용서 안 하시든 그건 어머니가 정하시는 거예요. 재훈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는 어머니 편이에요. 어머니가 어떤 선택을 하시든 저는 지지할게요. 눈물이 났어요. 재훈아, 고맙다. 뭐가요? 내가 진짜 내 아들이구나. 재훈이가 저를 안아줬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손자 민준이가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하며 도화지를 보여줬습니다. 우리 가족 그림이었어요. 할머니, 아빠, 엄마, 오빠, 나. 5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민준아, 그림 정말 잘 그렸네. 할머니 닮았어? 네. 할머니 주름도 그렸어요. 손녀 지혜가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오빠, 할머니한테 주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왜? 할머니 주름 예쁜데. 아이들의 제잘거림에 식탁이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며느리 은경이가 반찬을 더 떠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많이 드세요. 요즘 입맛 좋아지신 것 같아서 기뻐요. 고마워, 은경아. 저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구수한 된장찌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서로를 챙겨주는 것. 피로만 연결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 밤이 되어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이지만 포근했어요. 재훈이가 깨끗한 이불을 깔아줬고 은경이가 화분에 물을 줘서 고추가 싱싱했습니다. 침대에 앉아 가방에서 재혁의 편지를 꺼냈어요. 봉투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재혁아, 너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니? 후회하고 있니? 아니면 여전히 엄마 탓을 하고 있니? 편지를 열지는 않았어요. 대신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어뒀습니다. 언젠가는 읽을 날이 올까? 너를 용서할 날이 올까? 아니면 평생 용서하지 못할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 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안전한 곳에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둥근 보름달이었어요. 요양원에서 봤던 그 어둡고 무서운 밤하늘이 아니라 밝고 평화로운 밤하늘이었습니다. 나는 살아남았어. 재혁이가 날 미치게 만들려 했지만 나는 버텼어. 고모가 준 비상 버튼 덕분에, 재훈이 덕분에, 고모 덕분에 비상 버튼을 꺼내 들여다봤어요. 작고 낡은 기계였지만 이게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고맙다, 경수가. 고맙다, 재훈아. 너희가 있어서 엄마가 살았어. 눈물이 흘렀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잘 자요 하고 인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을 열고 잘 자렴이라고 답했습니다.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포근한 이불을 덮고 베개에 머리를 눕혔습니다. 가족이란 생각했어요. 피로 연결된 게 전부가 아니구나. 서로를 지켜주고 믿어주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그게 진짜 가족이구나. 재혁이는 제 배를 아프게 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저를 배신했어요. 재훈이는 20년 동안 떨어져 지냈지만 제 편이 되어줬어요. 고모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제 목숨을 구했어요. 누가 진짜 가족일까? 대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 집에서 저와 함께 숨쉬고 있는 사람들, 저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함께 웃어주는 사람들, 그들이 제 진짜 가족이에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재훈이가 된장찌개를 끓이는 소리에 눈을 뜰 거예요.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하고 안기러 올 거고요. 고모가 수요일이 되면 또 찾아와 산책을 가자고 할 거예요. 그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기적 같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진짜 평화예요. 고맙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속삭였어요. 내가 살아남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진짜 가족을 찾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요양원에서처럼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어요. 누가 방에 들어와 주사를 놓을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떴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 작은 방에서 이 따뜻한 가족과 함께 저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다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한 분 한 분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